비 내리는 해산의 밤. 1998년 11월 17일. 함경북도 해산시의 밤은 마치 죽은 짐승의 숨결처럼 차갑고 축축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늦가을의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압록강 너머 중국 장백현의 불빛은 화려하게 번쩍였지만 강 이쪽 편 해산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 어둠의 중심, 해산세관 근처에 위치한 2층짜리 붉은 벽돌집. 해산 바닥에서 장군님 다음으로 돈이 많다는 무역왕 박진철의 아지트였다. 방 안에는 독한 양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박진철은 이태리제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탁자 위에 놓인 조니워커 블루 라벨을 물컵에 가득 따랐다. 그의 앞에는 100달러짜리 지폐 뭉치가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오늘 밤 중국 대방에게 넘겨야 할 구리 5톤과 골동품의 대금이었다. 평소라면 이 돈을 세며 희열을 느꼈겠지만 오늘 밤 박진철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후 5시 평양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줄라인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박 사장, 당장 끊고 들으라. 오늘 밤이다. 중앙당 검열단이 떴어. 해산시 보위부가 아니라 평양에서 직접 내려온 타격대다. 내장부, 거래내역, 중국 라인. 놈들이 다 가지고 있다. 뇌물로 해결될 사이즈가 아니야. 넌 시범 케이스다. 잡히면 총살이야. 지금 당장 튀어. 뚜뚜뚜. 전화는 끊겼다. 박진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이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갈 때 그는 국경을 지배했다. 보위부 간부들에게 달러를 뿌리고 세관원들에게 일제 텔레비전을 선물하며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었다. 해산의 밤은 박진철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박진철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자결감이 느껴지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살아야 했다. 잡히면 나 하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아내, 그리고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아들 유성이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다. 아니,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 여보. 안방 문이 열리고 아내 명숙이 나왔다. 그녀는 남편의 굳은 표정과 흐트러진 달러 뭉치를 보고 직감적으로 상황을 알아차렸다. 수십 년간 국경 밀수꾼의 아내로 살며 익힌 동물적인 감각이었다. 떴습니까?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진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돈으로 안 된답니다. 평양에서 직접 내려왔어. 명숙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다. 박진철이 다급하게 아내의 어깨를 잡았다. 정신 차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나는 지금 당장 뜬다. 같이 가면 눈에 띄어서 다 죽어. 내가 먼저 가서 중국 쪽에 길을 뚫어 놓을 테니 당신은 유성이 데리고 사흘 뒤에 움직여. 광수 알지? 내 밑에 있던 브로커 광수. 그 녀석 편에 연락 보낼게. 당신 혼자 어떻게 가요? 이 비에. 강물이 불어서 위험해요.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보위부 놈들 군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나가야 해. 박진철은 테이블 위에 달러 뭉치를 닥치는 대로 여행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상용으로 숨겨둔 54식 권총을 꺼내 허리춤에 찼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뱃가죽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고 있는 아들 유성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아들의 얼굴. 박진철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눈물을 삼켰다. 미안하다 아들아.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내 꼭 살아서 너희를 데리러 오마. 쾅, 쾅, 쾅. 그때였다. 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문 열어. 보위사령부다. 박진철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3을 셀 때까지 안 열면 발포한다. 하나, 둘. 놈들이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집 주변에 깔아둔 망원들은 이미 당했거나 도망친 게 분명했다. 박진철은 아내를 거칠게 밀어 방으로 들여보냈다. 문 잠그고 있어. 절대 나오지 마. 박진철은 뒷문 쪽으로 달렸다.
부엌을 지나 쪽문을 여는 순간 억수 같은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담벼락 개구멍을 향해 몸을 날렸다. 저기 있다. 뒷문이다. 쏴라. 타타탕, 타탕. 빗소리를 찢으며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와 함께 시멘트 담벼락이 튀어올랐다. 박진철은 진흙탕에 처박혔다. 입안으로 흙탕물이 밀려 들어왔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개구멍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군견 짖는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는 달렸다.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해산의 더러운 하수구 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폐가 찢어질 듯 아팠다. 고금 양복은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이태리제 구두 한 짝은 어디선가 벗겨져 나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음이었다. 해산 시내를 벗어나 압록 강변 갈대밭에 도착했을 때 박진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물을 바라보았다. 며칠째 내린 비로 강물은 시커멓게 불어나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저 검은 물결 아래 얼마나 많은 시체가 잠겨 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국경의 왕이었던 그가 이제는 그 국경을 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강 건너 중국 쪽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뒤쪽에서는 보이부 추격대의 손전등 불빛들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살자. 살아서 다시 만나자. 박진철은 가방끈을 손목에 칭칭 감았다. 그리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얼음장 같은 물이 전신을 마비시킬 듯 조여왔다. 거센 물살이 그를 집어삼키려 회오리 쳤다. 그는 이를 악물고 팔을 저었다. 머리 위로 보위부원들이 쏘아대는 총탄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꽂혔다. 핑, 핑, 물속으로 파고드는 총알의 궤적이 보였다. 그는 물속으로 더 깊이 잠수했다. 숨이 막혀왔다. 폐 속에 남은 산소가 바닥나고 있었다. 의식이 흐릿해질 무렵 발끝에 무언가 닿았다. 강바닥이 아니라 자갈이었다. 중국 땅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푸하아. 거친 숨을 토해내며 기어 올라온 곳은 중국 장백현의 강가였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해산 쪽 강변에서는 여전히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비추며 소란스러웠다. 박진철은 젖은 몸을 이끌고 숲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이제 그는 무역왕 박진철이 아니었다. 쫓기는 탈북자, 신분 없는 유령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품속에 있는 권총을 꽉 쥐었다. 이 지옥 같은 땅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가족을 구해내리라.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천둥이 다시 한번 밤하늘을 울렸다. 박진철의 길고도 험난한 탈북 대서사시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낯선 땅의 이방인, 그리고 배신의 그림자. 1998년 11월 18일 새벽, 중국 장백현의 뒷골목은 시체처럼 고요했다. 강을 건넌 박진철은 젖은 쥐꼬를 한 채 쓰레기장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만주 벌판의 칼바람에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입고 있던 고금 양복은 찢어지고 진흙범벅이 되어 걸레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해산시를 호령하던 무역왕이 지금은 중국 공안의 사이렌 소리에 벌벌 떠는 불법 체류자가 된 것이다. 그는 품속에 넣어온 비닐팩을 확인했다. 물에 젖지 않은 달러 뭉치와 54식 권총. 이것만이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진철은 어둠을 틈타 장백현 외곽의 판자촌으로 향했다. 해산에서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 왕가의 접선 장소였다. 왕가는 조선족 출신으로 진철이 해산 세관장 시절 뇌물을 먹여 키워준 놈이었다. 예정을 생각하면 배신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었지만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는 게 이 바닥의 생리였다. 허름한 붉은색 대문 앞, 진철은 숨을 고르고 약속된 신호대로 문을 3번, 그리고 2번 두드렸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사내의 얼굴이 나타났다. 왕가였다. 아이고, 박 사장님, 진짜 살아오셨구만요. 왕가는 놀란 척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철의 위아래를 훑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며칠 굶은 거짓골을 한 박진철에게서 더 이상 예전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마작을 하던 사내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진철은 왕가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왕 사장, 긴 말 안 하겠소. 은신처와 신분증이 필요하오. 그리고 내 가족, 명숙이랑 유성이 데려올 루트, 그것부터 짭시다. 진철이 젖은 안주머니에서 100달러짜리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돈을 본 왕가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돈을 챙겼다. 역시 박 사장님은 통이 크시다니까. 걱정 마쇼. 내 연길 쪽에 안전한 안가를 마련해뒀으니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뜨끈한 국수나 한 그릇 합시다. 왕가는 친절했다. 너무 친절해서 불안했다. 진철은 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국수를 먹었지만 권총이 든 가방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날 밤 왕가가 마련해준 쪽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문 밖에서 왕가와 부하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저 북조선 간부놈 신고하면 포상금이 얼마인지 아오? 돈도 꽤 많이 들고 온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작업해서 먹고 공안에 넘기면. 쉿, 목소리 낮춰. 이 새끼야. 아직 털어먹을 게 더 있을지 모르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역시 나였다. 믿을 놈은 아무도 없었다. 진철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장전된 권총을 꺼냈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하거나 북으로 송환되어 처형될 운명이었다. 그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다행히 1층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붉은색 경광등이 창문을 비췄다. 공안이다. 문 열어. 불법 도강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왕가놈들이 신고한 게 아니었다. 놈들도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진짜 공안의 불시 검문이었다. 진철은 창문을 넘어 뒷골목으로 뛰어내렸다. 저기 튀는 놈 잡아. 중국 공안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진철은 미친 듯이 달렸다. 낯선 중국의 골목길은 미로 같았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뒤에서는 공안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낡은 석탄 창고로 몸을 숨겼다. 석탄 더미 속에 파묻혀 숨을 죽였다. 끼. 창고 문이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석탄 더미 위를 훑고 지나갔다. 진철은 입을 틀어막았다. 터져나오려는 기침을 참느라 눈물이 핑 돌았다. 불빛이 그의 발치 앞에서 멈췄다. 공안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천천히 다가왔다. 진철은 품속의 권총 손잡이를 꽉 쥐었다. 쏴야 하나? 여기서 총을 쏘면 살인자가 되어 중국에서도 끝장이다. 하지만 잡히면 북송이다. 찰나의 순간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왕서방, 여기 없어. 옆 골목으로 튄 것 같다. 밖에서 다른 공안이 불렀다. 창고에 있던 공안이 혀를 차며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진철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다. 왕가, 이 개자식들. 내 돈을 받고도 나를 팔아넘기려 해? 두고 보자. 내가 다시 일어선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내 가족을 데려오고 너희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진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 갈 곳은 연길 렌지뿐이었다. 그곳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동시에 더 큰 기회도 있을 터였다. 국경의 제왕은 죽었다. 이제부터는 복수에 불타는 늑대 한 마리가 만주 벌판을 헤매기 시작했다. 연길의 유령,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 1999년 1월 중국 연길 렌지.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시의 뒷골목은 거대한 짐승의 내장처럼 축축하고 역겨웠다. 국경의 제왕이었던 박진철은 이제 돼지라 불렸다. 이곳에서 탈북자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팔려다니는 가축이거나 숨어다니는 바퀴벌레였다. 진철은 연길 외곽의 한 불법 도축장에서 일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짐승을 잡았다. 역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그곳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진철에게 진짜 공포는 칼을 든 작업반장이 아니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공안의 사이렌 소리, 그리고 탈북자 사냥꾼들의 발자국 소리였다. 어느 날 새벽 작업장 구석에서 쪽잠을 자던 진철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같이 일하던 함경도 출신의 어린 청년 철수가 사냥꾼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북으로 가면 죽습니다. 철수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사냥꾼들은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철수의 눈이 뒤집히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짐짝처럼 트럭에 실려갔다. 진철은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입을 틀어막은 손이 덜덜 떨렸다. 공포가 살갗을 파고들었다. 다음은 내 차례일까? 내가 저 트럭에 실려가면 해산에 남은 내 처자식은 누가 구하나? 그날 밤 진철은 결심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한 달 동안 짐승의 내장을 치우며 받은 피 묻은 돈을 몽땅 털어넣었다. 단 1분의 통화. 목숨을 건 연결이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아내 명숙이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옥 같던 도축장의 피비린내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여보, 나다. 내 목소리 들리나? 진철이 억눌린 목소리로 외쳤다. 여보, 진짜 당신입니까? 살아있었군요. 흐흑. 우리는 당신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낼 뻔했어요. 아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뒤로 아들 유성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아버지, 울지 마라. 내 살아있다. 지금 돈 모으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데리러 간다. 밥은 먹고 있나? 진철의 물음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이부 놈들이 집을 다 뒤집어 놓고 갔어요. 쌀 한 톨도 없습니다. 유성이가 며칠째 옥수수 죽만 먹고 있어요. 여보, 무서워요. 빨리 와주세요. 아내의 그 말은 진철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여기서 돼지내장이라도 주워 먹으며 버티는데 내 새끼는 굶고 있다니. 해산에 떵떵거리는 부자였던 내 가족이 거지가 되었다니. 분노와 슬픔이 뜨거운 용암처럼 치솟았다. 걱정 마라. 내가 간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간다. 보이부 놈들이 막아도 가고 귀신이 잡아당겨도 내가 간다. 유성이한테 전해라. 아버지가 꼭 약속 지킨다고. 뚜뚜뚜. 통화 시간이 끝났다.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진철은 차가운 공중전화 부스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누군가 들으면 신고할 테니까.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꺽꺽거리는 신음만 토해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다. 저 달은 해산의 내 집 마당에도 비치고 있겠지. 진철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떨던 도망자의 눈이 아니었다. 새끼를 잃어버린 늑대의 눈, 가장의 눈이었다. 기다려라.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너희들은 살린다. 진철은 다시 피 비린내 나는 도축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가족을 구하러 가는 전사의 그림자였다.